안녕하세요. 온라인 첫 강입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기본과 실전 요 앞에 보시는 거가 같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셀프 체크와 목표 설정 그리고 기초 강의 때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룰게요. 자, 첫 번째 마인드셋.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셋은 이 경매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모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경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자기 확신을 만들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과 확신이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셋, 그리고 자기 확신, 그리고 목표 설정을 토대로 이 경매를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이 셀프 체크 사항의 몇 가지 있습니다. 한 5가지를 좀 나열해 보았거든요. 자, 첫 번째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할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위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 자금 대비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가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함으로써 내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잡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자, 목표 설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3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눈으로 실제 확인 가능하거나 수치일 것,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실제로 이제 배울 경매 용어와 그리고 경매 절차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 용어는 이렇게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하시고, 자, 말소 기준 권리, 요 내용을 시작으로 여기에 나오는 뭐 근저당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을 저장해서 내용 하나하나를 하나씩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게 하나씩 올바른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읽어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해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뭐 10번 뭐 대학력까지 요 내용을 조금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 방법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와 공매가 있는데 우리는 경매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경매가 무엇이냐? 민사집행법을 따른다. 그 민사집행법을 따른다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자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나라의 권력을 동원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매각된 그 금액을 채권자의 권리를 이행하는 절차, 즉 돈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합법적으로 돈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경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리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거를 나라의 법적인 힘을 빌려서 돈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그 돈 받는 배당 절차에 의해서 돈을 회수하는 전체적인 절차를 경매라고 합니다. 그 경매는 민사집행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공매는 무엇이냐?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른다는데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따른답니다. 국세징수법이라는 것은 세금에 관련된 것들,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때 이 공매 절차를 따른답니다. 자, 경매의 종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경매를 배워야 되는데 경매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임의 경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 임의 경매에서 이 특징은 별다른 소송이나 집행권 이제 뭐 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받지 않고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즉 별다른 소송을 따로 거쳐서 판결문을 받아야 그 판결문에 의한 신청을 할 때가 이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이 대부분 물권자들, 담보권의 이 물권자들이 신청을 할 때 임의 경매가 하고, 일반 채권자들, 어떤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이 채권자들은 강제 경매를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전세권을 좀 배우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는 이제 경매 신청을 이제 통해서 경매 비용 예납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의 경매를 할지 강제 경매를 할지 선택을 하고 경매 준비 절차를 준비합니다. 법원에서. 그럼 이때 경매 그 매각 절차 안에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 판사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서류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서류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요 세 가지가 요때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사건 번호가 나오고 사건 번호에 대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 번호가 붙여지는데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하게 되고요. 이해관계인들은 권리 신고를 하겠죠. 내가 돈 받아야 될 금액 요거고 요 금액 받아야 되니까 2일 이전에 항상 그거를 신청하셔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 되면은 그 이후에 법원에서 경매 매각 기일을 지정 공고하죠.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요것은 입찰 14일 전에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매각 기일이 다가오고 우리는 입찰서를 작성해서 입찰 봉투를 현장에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때 입찰자가 없으면은 바로 재매각, 재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각 허가가 떨어지겠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주고 만약에 매각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매각이 그 7일간의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은 허가 확정이 됩니다. 예. 즉 7일 이내에 별다른 뭐 즉시 항고가 없을 경우에는 이 매각 허가 확정을 내리고 실제 낙찰자에게 잔금에 대한 그 기한을 결정을 주죠. 평상 30일 이내 그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매각 대금 지급 기간 때 낙찰자가 미납을 할 경우 다시 재매각이 되고 이 미납 시 재매각 3일 전까지 납부를 할 경우에 재매각 취소가 되는데 우리는 이 대금 지급 기한 안에 내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 한 그 안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법원에선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고 매각 대금에 대한 그 이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낙찰자는 그 이후에 명도 절차를 거침으로써 온전한 소유자로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고 이걸 다시 한 9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물건과 채권을 좀 볼 겁니다. 권리 분석의 목적을 좀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 권리 분석의 목적은 내가 실제 낙찰 이후에 온전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금이 얼마나 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권리 분석에 대한 방법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았어요. 한
1단계부터 5단계로 나열해 보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단계 통합 등기부를 작성한다. 2단계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통합 등기부하고 말소 기준 권리는 계속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지겹도록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하면 이제 3단계에서는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어떠한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외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준하기 때문에 말소에 대한 그 기준을 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그 기준 이외에 인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위나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입찰가를 쓰는데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전체적인 게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통합 등기부는 어떻게 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먼저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물건의 종류는 소유권부터 점유권, 제한물권, 용의물권, 담보물권이 있는데 제한물권 안에는 용의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 용의물권 안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안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권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의 종류를 좀 이해하시고 하나별로 각각의 특성이나 그 특징을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한물권 안에 있는 용의물권, 용의물권 안에는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은 지상권 따로, 지역권 따로, 전세권 따로 공부를 따로 해서 하나씩 넣으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권리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모든 것을 터득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채권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채권의 종류는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이 있어요. 자, 이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 중에 우리는 경매 안에서는 이 금전 채권을 다룹니다. 금전 채권 안에는 특별 우선 채권부터 일반 우선 채권, 일반 채권이 있어요. 특별 우선 채권과 일반 우선 채권 이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만 우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 우선 채권 그리고 일반 우선 채권 이 두 가지 안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 우선 채권은 가장 우선해서 배당받는 권리인데 그 안에는 필요비와 유의비가 있고 최우선 변제금이 있구나 그리고 당일세가 있구나 그리고 일반 우선 채권에는 조세와 공과금, 임금 채권이 있구나 그 외 나머지는 일반 채권이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채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은 물건과 채권에 대한 뭐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그리고 물건끼리 싸웠으면 누가 어떤 것이 이기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말소 기준 권리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부터 담보 가등기 이렇게 총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다 처음 페이지에서 넣으셔야 경매 용어를 배우면서 그 여기 들어와 있어야 내용을 돼요. 다 하나씩 다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하나씩 말소 하나씩 기준 머릿속에 넣으셔야 권리를 우리가 가장 처음에 용어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다뤘었죠. 근저당이 뭐고 저당이 뭐고 뭐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래서 그때 용어를 다룰 때 요 내용을 위주로 먼저 다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씩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런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낼 수가 있고 왜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지 그리고 통합등기부에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때마다 이렇게 요 페이지를 확인해서 찾기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요 정도는 가볍게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진짜 초보자 입장에서 좀 몇 가지를 나열해 봤는데 그냥 무조건 싸다고 매입하는 거. 이거 보시면은 감정가는 2억인데 뭐 입찰가는 뭐 1,000만 원밖에 안 해. 그래서 싸다고 매입하거나 지역 분석을 안 하는 경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료 경매 정보지를 이렇게 맹신해서 이런
오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신해서 그런 피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례들은 하나씩 하나씩 예, 머리가 정리가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강의는 요것을 마치고 두 번째 강의는 이어서 할 건데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조금 짤막짤막하게 이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내용이 사실 빼곡했어요. 근데 이거를 편집해서 너무 길게 만드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짤막짤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강은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시작할 거고 자, 통합등기부를 이제 다시 볼 거예요. 통합등기부란 예, 등기상 나와 있는 권리와 그리고 등기상 나와 있지 않는 권리를 한 페이지에 나열해서 권리 분석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권리 이제 등기부상 나오지 않은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그것을 좀 조사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예, 두 개를 한 번에 대조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물건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효력을 좀 보셔야 돼요. 물건에 대한 효력을 요 네 가지로 나열했는데 첫 번째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요 말이 무엇이냐면은 물건끼리 한 물건에서 물건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한 물건에 동일한 물건이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유권 위에 소유권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물건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뭐 다른 물건은 존재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선적 효력은 어떤 것이 무엇이 먼저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효력이 나눠지고 그리고 소유권과 제한물권 우리 물건 이제 페이지에서 보셨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인데 제한물권에는 뭐 담보나 사용수익한 용익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이 제한물권과 싸웠을 때는 누가 이기냐? 항상 제한물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제한물권이 가장 세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한물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용의물권과 담보권이 있었는데 용의물권 안에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과 소유권이 싸울 때 어떤 것이 이긴다? 제한물권인 전세권이 이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상호 간의 효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1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생겨난 권리가 항상 우월합니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권 우선주의라는 것은 항상 물건이 채권보다 항상 이긴다. 물건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좀 봐야 돼요. 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아까 이제 채권에 대한 페이지를 다시 보면 되는데 채권에 특별 우선 채권, 뭐 일반 우선 채권, 일반 채권이 이렇게 있었죠. 그 안에서는 이제 특별 우선 채권과 일반 우선 채권과 다툼을 하면 항상 특별 우선 채권이 그리고 일반 우선 채권과 일반 채권이 싸우면 일반 우선 채권이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그 순위는 바뀌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 우선 채권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세금들이 있었어요. 세 있었는데 그것들끼리 싸울 때는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안분배당이다. 동일한 관계에서는 동일하고 특별히 우선인지 일반 우선인지 우선 이제 일반 채권인지에 따라서는 순위를 가리지만 나머지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끼리 싸울 때는 동일하게 본다.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물건과 채권 싸울 때 누가 이기냐 말씀드렸죠. 당연히 물건이 이기는 거고. 그리고 물건 우선주의의 예외가 있어요. 항상 원래 물건이 이기는데 채권과 물건 이거를 예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그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사항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일반인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사특별법으로 민사집행법 이제 이것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으니 민사특별법으로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법령을 보면은 뭐 1조부터 목적, 2조 적용 범위, 뭐 3조 대항력인데 1조 목적과 그리고 3조인 대항력, 이 대항력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하면은 그 다음날 공공시에 대항력이 생긴대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 안에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가졌을 때는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고 대항력을 가지고 소액 보증금을 적용되면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가질 수도 있고 한 가지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당시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때문에 그런 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변제권을 보면은 계속 대항력 이야기합니다. 대항력이 어떤 요건이었죠? 주택 인도와 더불어서 전입신고를 한다. 대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예,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늦게 생긴 것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그 우선 변제권에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는데 자 선순위 먼저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낙찰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이 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우선 변제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해서 뭐 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은 그 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순위 우선 변제권자는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도 후순위, 대항력도 후순위여서 대항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민법상에 대한 대항력은 있습니다. 왜? 아까 그 법령을 보셨죠? 주택을 인도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했죠. 근데 여기서 대항력 X 표시는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지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명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설명하는데 이런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참석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즉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차이도 있고 모든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대항력 있는 후순위 우선 변제권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는 이제 먼저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대. 근데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예요. 그래서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응할 수 있지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뒤에 있기 때문에 돈은 못 받고 낙찰자에게 대응을 할 수 있대. 그 말은 즉 돈 못 받은 모든 것을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들을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이고 확정일자가 이전이라면은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민지권도 순위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다를 때는 뒤늦게 생긴 그것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항력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래서 X 표시고 우선 변제권도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찰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런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 분석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증금이 이제 소액 임차인이 경매사건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 변제권 요건이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서 해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고 종기일까지 대항력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뭐였죠? 후순위 권리자가 아닌 그 어떤 권리자보다 가장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기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소액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인터넷 등기소에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이 범위 안내 클릭을 하면은 예, 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기준 시점 뭐 지역 있고 임차인 보증금 범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소액 임차인으로 기준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요 안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매가 지금 진행되는 이 날짜가 이 기준 시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경매 물건에서 다루고 있는 담보권 설정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근저당이 2001년 9월 16일이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2001년 9월 15일부터 이후에 2008년 8월 21일 이전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수도권이나 뭐 수도 뭐 이제 수도권 과밀업제권 같은 경우는 4천 이하일 때 1,600만 원을 최우선해서 변제해 준다.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날짜가 아니고 담보권의 날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끝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요 상세 참고란이 있어요. 요것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끝으로 통합등기부가 무엇인지, 아직 짜는 거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통합등기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짜야 하는지를 좀 이해했고, 그걸 토대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을 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인지 이후에인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기준을 확인하고, 이전에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다. 그러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구나. 이후에 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이 통합등기부를 짜면서 실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짜면서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도 찾고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니까 가능하면은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하고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예,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답변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